김주의 장편 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 사냥꾼 1917년. 하늘은 하얗고 땅은 검었다. 처음으로 해가 떠오르기 전 태초의 시간 같았다. 구름은 그들이 속해 있던 영역을 떠나 나지막히 내려와 마치 땅에 맞닿은 듯 보였다. 거대한 소나무들이 창공을 둘러싸고 어렴풋한 모습을 드러냈다. 아무런 흔들림도 소리도 없었다. 이 아득한 세계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눈길에 난 작은 얼룩처럼 사람 하나가 홀로 걷고 있었다. 사냥꾼이다. 아직 부드러움과 온기가 남아있는 짐승의 발자국 위로 몸을 구부린 채 남자는 자신이 노리는 사냥감이 있는 방향으로 코를 킁킁거렸다. 눈에 날카로운 냄새가 폐를 가득 채웠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곧 약간의 눈이 내려쌓이면 그 짐승을 더욱 쉽게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발자국 크기로 미루어 몸집이 제법 큰 표범 같았다. 남자는 나무들 사이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동물들은 여기 그들의 영토에서 소리 없이 움직였지만 산은 그의 것이기도 했다. 혹은 바꾸어 말해서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그 또한 산에 속해 있었다. 험준하게 펼쳐진 산들이 특별히 관대하거나 위안을 주어서가 아니라 이 깊은 숲의 어느 곳이든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똑같이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산을 타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았다. 어떻게 숨을 쉬고 걷고 생각하고 죽여야 하는지. 마치 표범이 표범으로 사는 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바닥은 대부분 젓갈색 솔잎으로 덮여 있었고 이어지던 발자국은 점점 뜸해졌다. 남자는 나무 둥치에 긁힌 자국이나 주변 덤불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흔적, 부러져 나간 나뭇가지 끝에 매달려 있는 성긴 털 몇 가닥을 찾아보았다. 그는 사냥감과의 거리를 점점 좁히고 있었지만 지난 이틀 동안 그 짐승의 모습을 포착해내지 못한 터였다. 준비해온 식량이었던 소금 몇 알만으로 맛을 낸 보리쌀 주먹밥은 이미 오래전에 동이 났다. 전날 밤 남자는 붉은 소나무에 갈라진 둥지 틈에 앉아 까무룩 잠들어 버리지 않도록 밤하늘에 떠오른 하얀 남 모양의 달을 내내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허기와 피로가 쌓일수록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머리는 맑아졌기에 그는 계속 나아갈 작정이었다. 최후의 순간에 쓰러져 죽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사륙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토끼나 사슴 그리고 작은 동물들은 겨우내 씨가 마르기에 인간과 마찬가지로 표범도 먹잇감을 찾느라 고달픈 시간을 견뎌야 했다. 어느 시점이 오면 놈은 결국 멈출 수밖에 없을 테고 바로 그때 남자는 그 짐승을 죽일 것이다. 음식과 휴식이 필요한 건 둘 다 마찬가지지만 남자는 할 수 있는 한 자신이 쫓는 사냥감보다 더 오래 버텨내기로 단단히 결심했다. 남자는 험한 산등성이에 뿌리를 내린 어린 소나무들로 에워싸인 작은 빈터에 다다랐다. 비죽 솟아오른 바위로 올라가 스산한 잿빛과 회녹색으로 펼쳐진 겨울 벌판을 품은 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떠밀려온 얇은 구름층이 성곡대기 목 주변에 걸려 갈기갈기 찍힌 비단처럼 너울거렸다. 남자가 발을 디디고 선 아래쪽으로는 거친 흰색의 심연이 까마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이 장소로 이끌려 오게 되어 기뻤다. 표범은 험준한 절벽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고 따라서 이곳에 그 짐승의 은신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무엇인가 연약하고 차가운 것이 부드럽게 남자의 얼굴에 와닿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첫 눈송이가 떨어지고 있었다. 눈 위에서는 발자국을 쫓기가 더 쉬웠겠지만 너무 두껍게 쌓이기 전에 짐승을 찾아내 서둘러 산에서 내려가야 할 것이다. 그는 활의 손잡이를 단단히 쥐었다. 직감대로라면 지금 표범은 남자가 서 있는 절벽 아래쪽에 자리와 은신처에 틀어박혀 있을 테고 그러면 그 짐승을 찾기 위한 고행도 이제 끝날 터였다. 그러나 놈이 다시 먹이를 찾아 넣을 때까지 자리를 지킨 채 기다려야 했고 그건 1시간 어쩌면 사흘까지 걸릴 수도 있었다. 그때쯤이면 그는 선체로 머리끝까지 눈에 뒤덮이고 말리라. 남자는 눈이 되고 바위가 되고 바람이 될 것이다. 그의 내장은 표범의 먹이가 되고 그의 피는 어린 소나무들의 영양분이 될 것이다. 마치 그가 산 안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던 인간의 삶을 아예 가져본 적도 없었던 것처럼 그 삶처럼 남자는 대한 제국군에 복무하던 병사였다. 활쏘는 기술로는 나라에서 제일 일하는 명사수들만 특별히 차출하여 만든 부대였다.
화승총이나 활로는 누구나 남자를 능가할 수 없었다. 각 지역의 특성을 빗댄 옛말을 따라 남자들은 남자를 평안도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물론 그 사나운 야수들도 평안도뿐 아니라 이 작은 땅의 모든 산과 숲마다 넘쳐났기에 고대 중국은 이것을 호랑이의 나라라 부르기도 했을 정도였지만 확실히 그 별명은 남쪽에서 왔다는 놈부들보다 그 남자에게 훨씬 잘 어울렸다. 험준하고 경작하기 힘든 땅을 개척해낸 북부인들은 사냥꾼의 피를 타고 난 자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도 평양군수 밑에 소속된 병사였다. 훈련을 건너뛸 때마다 아버지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곤 했다. 보통은 사슴, 산토끼, 여우, 꿩 같은 고만고만한 사냥감을 가지고 놀아왔지만 가끔은 멧돼지, 반달곰, 표범, 그리고 이리를 잡아오기도 했다. 남자가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 혼자서 호랑이 한 마리를 죽인 적이 있었다. 그 짐승을 산 아래로 끌어오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장정이 6이나 아버지를 도우러 가야 했다. 마침내 죽은 호랑이를 끌고 내려왔을 때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한마음으로 기뻐했고 아이들은 군중의 맨 앞쪽에서 내달리며 환호성을 질렀다. 호랑이 가죽만 해도 병사의 한 해 지 봉급보다 더 값이 나갔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은행나무 아래 거대한 사치가 놓였고 먹을 것이라고는 한 톨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수를 쓴 건지 여자들은 그들만의 장기를 발휘하여 어떻게든 잔치 음식을 마련했다. 사발을 가득 채운 뽀얀 막걸리를 모두가 신나게 들이켰다. 그러나 그날 밤 뜨거운 온돌바닥에 책상 다리로 앉은 아버지는 침통한 얼굴이 되었다.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면 절대 호랑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엄숙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 이제 우린 부자예요. 쌀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됐어요. 소년이 말했다. 뭉툭하게 그루터기만 남은 초가 조용히 깜빡이며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 작고 얌전한 불빛은 마치 두꺼운 겨울 소목이불 같이 그들 모두를 뒤덮어 보호해주고 있는 이 깜깜한 어둠에 맞설 뜻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다른 방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잠들어 있었다. 사냥 중인 부엉이들이 웅얼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아버지는 그저 소년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너는 어린아이 때부터 산토끼나 꿩을 사냥했지. 예, 아버지. 너는 300자 떨어진 곳에서도 꿩을 쏘아 떨어뜨릴 수 있지. 예, 아버지.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미 마을에서 소년보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은 없었다. 그의 아버지만 빼면. 너는 360자 떨어진 곳에서도 목표한 나무를 마치고 곧바로 다음 화살을 쏘아 그 화살을 쏘아버릴 수 있지. 예, 아버지. 그래서 너는 내가 호랑이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버지가 물었다. 소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었고 실제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질문을 던지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거기에 맞는 유일한 대답은 침묵이라는 것을 이미 느낄 수 있었다. 네, 활 좀 보자꾸나. 아버지가 말했다.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활을 가져와 아버지와 자신 사이 바닥에 내려놓았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명사수라도 이 활로는 호랑이를 죽일 수 없다. 아버지가 말했다. 멀리서 쏠 때는 힘이 부족하고 호랑이는 꿩 같은 날짐승이 아니다. 이 활이 가진 힘으로 호랑이에게 상처라도 내려면 60자 안에서 쏴야 할 거다. 치명상을 입히려면 45자 안까지는 들어가야 한다. 호랑이에게 45자가 얼마나 짧은 거리인지 아느냐? 소녀는 침묵으로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다. 호랑이의 덩치는 콧등에서 꼬리 끝까지 9자나 되고 내킨다면 마을 어귀의 고목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호랑이에게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오두막을 뛰어넘는다는 건 마치 너와 내가 길가에 고인 물 웅덩이를 뛰어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을 거다. 호랑이에게 너무 이르게 화살을 쏜다면 그저 가벼운 상처만 입힐 뿐 결국 그 짐승을 더 흉포하게 만들어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 발 늦게 쏘거나 빗맞힌다면 눈을 한번 깜빡이기도 전에 호랑이가 이미 너를 덮치고 말 것이다. 호랑이는 1초에 45자를 뛰어넘을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늘 호랑이를 잡아오셨잖아요. 호랑이, 소년이 말했다. 내가 말했지. 호랑이를 죽이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만이라고. 그리고 그건 호랑이 쪽에서 먼저 너를 죽이려고 할 때뿐이다. 그럴 때가 아니면 절대로 호랑이를 잡으려 들지 말아라. 알겠느냐? 사냥꾼의 오래된 기억은 지금 주위에 푹신하게 쌓여가는 눈처럼 그의 머릿속에 조용히 앉아내렸다. 남자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절벽 그 선반처럼 튀어나온 바위를 응시했다. 차디찬 눈보라가 그의 두 눈과 코 속으로 거칠게 파고들고 왼손을 장갑처럼 하얗게 둘러싸 사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남자의 예상보다 더 짙은 눈발이었다. 그리고 동쪽에서 밀려오는 눈구름까지 확연히 보이는 이 정도. 눈높이에서는 한동안 눈이 그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첫 눈송이의 냄새를 맡았던 순간 곧바로 산에서 내려가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흙 위에 촉촉하게 찍힌 그 짐승의 발자국을 발견했던 바로 그때 말이다. 남자는 제잘거릴 기력도 없는 아이들이 누추한 오두막에서 고요한 침묵 속에 굶주리고 있는 꼴을 보는 게 싫었다. 머지않아 먹을 것을 가져오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길을 나섰다. 사슴이나 토끼라도 잡았다면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 그 작고 행복한 얼굴들이 불 켠 등처럼 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남자가 발견한 건 평범한 발자국뿐이었고 어쩌면 한 해 수확량의 반절이 넘는 값어치를 하는 그 짐승의 가죽을 손에 넣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홀려버렸다.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려나 그는 생각했다. 갑자기 남자는 극심하게 피로해졌고 지금껏 그를 떠받쳐온 모든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다 그는 쌓인 눈의 모습이 마치 갓 지어 뜨거운 김이 솔솔 피어오르는 흰 쌀밥 한 그릇 같다고 상상했다. 그렇게 뜨끈한 쌀밥을 먹어본 건 평생을 살면서 5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남자는 분노하는 대신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여위 몸을 무심하게 간통하며 불어가는 바람 같은 웃음이었다. 죽기 전에 그는 먹고 싶었던 음식 몇 가지를 더 떠올려 보고 싶었다. 간장과 파를 끼워 먹죠. 푹 고아낸 갈비찜이나 걸쭉하게 녹은 골수가 입천장에 쩍쩍 들러붙을 정도로 진한 입꼬리국탕 같은 것들. 딱 한 번 어느 명절 잔치에서 먹어본 음식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환상도 지금 그를 향해 다시금 떠밀려오는 또 다른 기억보다는 강렬하거나 유혹적이지 못했다. 남자가 순영을 처음 보았을 때 순영은 잠에 들어 나란히 팔짱을 끼고 골짜기에 쑥과 나무를 캐러 가던 참이었다. 순영은 13살이었고 남자는 15살이었다. 화려한 꽃가수로 자수로 장식한 초록 비단 저고리와 붉은 비단 치마저 차림에 옷구슬이 박힌 쪽두리를 쓰고 있던 순영. 왕궁의 공주들이나 입는 예복이지만 평민들에게는 일생에 단 한 번 혼례식을 치를 때만 입을 수 있었던 화롯이었다. 혼인이란 천지신명에게도 인간에게도 신성하게 그지없는 대사였기에 평생토록 염색하지 않은 무명삼배에 둘러싸여 태어나고 자라온 소장농의 딸이라도 그날 하루만은 반상의 구분 없이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가진 여자의 의복을 입어보도록 허락되었다. 남자 또한 조정에 드러나는 백관들이 입는 간복을 입었다. 커다란 허리띠가 달린 푸른 달령을 걸치고 머리에는 검은 말총으로 만든 사물을 썼다. 마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짓궂게 놀려댔다. 새 신랑이 섹시한 데 홀딱 반해 눈에 떼지를 못하네. 보아하니 오늘 밤엔 한숨도 잘 생각이 없어 보이는구만. 순영은 발걸음을 옮길 때조차 그 예쁜 눈을 줄곧 내리깐 채 땅바닥만 바라보았다. 시중을 드는 아주머니 둘이 양쪽에서 순영의 팔을 잡고서 순영의 묵직한 홀레복 아래 천천히 발을 끌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순영과 남자는 재단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하고 차례대로 맑은 술 한 잔씩을 권하고 상대방이 권하는 술잔을 받아 마심으로써 영원히 서로에게 속하는 부부의 연을 맺었다. 밤이 되어 단둘이 신방에 남겨지자 남자는 여러 겹의 비단 옷으로 켜켜이 포개해진 공주의 혼례복을 한꺼풀씩 조심스럽게 벗겨나갔다. 이 마을의 모든 새 신부가 대를 이어가며 빌려 입은 옷이었다. 평소에 명랑하고 활기찬 모습과 달리 순영은 퍽 수줍어했고 남자 또한 몹시 떨리고 두려웠다. 하지만 남자가 촛불을 불어 끈 뒤 순영의 부드러운 어깨를 어루만지며 달빛이 쏟아지는 그 피부에 입을 맞추자 순영은 양다리를 들어 남자의 허리를 감고 자신의 엉덩이를 높이 들었다. 순영 역시 자신을 원하고 욕망한다는 것이 남자로서는 놀랍고 고마울 뿐이었다. 순영과 한 몸이 되는 기쁨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컸다. 그것은 남자가 그때까지 알고 있던 가장 강렬한 행복감, 산꼭대기에 올라가 펼쳐진 경치를 볼 때 감정하는 정반대의 느낌이었다. 산의 정상에서 느꼈던 것이 까마득한 높이와 차가운 공기, 고요한 고독감을 준 절정이라면 이것은 아주 깊고 따스하고 하나가 되는 결합에서 맛볼 수 있는 환희였다. 남자가 순영의 등 뒤로 팔을 둘러 끌어앉자 순영은 남자의 어깨와 가슴 사이에 구석에 제 머리를 얹으며 남자의 품에 파고들었다. 행복해? 남자가 물었다.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있을 수 있다면 좋겠어. 순영이 희미하게 속삭였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 목숨이 끊어지는데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하기도 해. 죽어도 화가 나지 않을 것 같아. 나도 그래. 남자가 말했다. 나도 꼭 그런 마음이야. 사냥꾼은 뿌옇게 흐린 추억의 순간들이 한꺼번에 그에게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현실을 지고 있는 손을 놓은 채 과거의 그림자들 속에 파묻히는 느낌은 너무나도 덜 뻔했다. 죽음을 향해 미끄러져가는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저 꿈의 세계로
문 하나를 통과해가는 것 같았다. 남자는 눈을 감았다. 부드럽게 그를 부르는 순영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듯했다. 여보, 내 남편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왜 나를 떠났어? 남자는 말했다. 당신 없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었어. 순영이 말했다. 당신과 아이들 곁에 이제 당신이랑 같이 가고 싶어. 남자가 말하고 순영이 자신을 데려가기를 기다렸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만날 거야. 순영이 말했다. 남자의 눈이 번쩍 떠졌다. 정말로 어떤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있었다. 벼랑 가장자리에 낮게 그렁대는 숨소리였다. 짐승이 호흡할 때마다 싸늘하게 얼어붙던 수증기가 향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는 활 시위를 팽팽히 당겼다. 그러나 사냥감을 포획하게 되더라도 자신이 산 아래까지 무사히 내려가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표범의 먹이가 되어 죽고 싶지는 않을 뿐이었다. 표범이 절벽 끝에 튀어나온 바위로 훌쩍 올라왔다. 짙은 안개 속에서 윤곽으로만 어른거리는 그 짐승의 존재를 그는 눈으로 보다 온몸의 감각으로 느꼈다. 마치 내 짐승이 몇 자도 되지 않는 거리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남자는 숨이 턱 막혀 활을 아래로 내렸다. 그것은 표범이 아니라 아직 다 자라지 않은 호랑이였다. 콧등에서 꼬리끝까지 남자가 양팔을 한껏 펼친 길이만 했다. 다자란 표범 정도의 크기. 새끼 호랑이라기엔 너무 크지만 이 아직은 어려서 혼자서 사냥하지는 못하는 놈이다. 하얀 털로 폭신하게 뒤덮인 둥근 귀를 움찔거리며 어린 호랑이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사냥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차분한 노란색 홍채는 겁을 먹지도 화가 나지도 않은 기색이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사람이라는 존재를 본 적이 없는 게 분명했고 그래서 이 이상한 행동의 등장에 약간 어리둥절해하는 것 같았다. 사냥꾼은 활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다. 사정거리 안에 있는 호랑이와 마주친 건 지금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본인들이 한국의 모든 언덕과 골짜기를 샅샅이 뒤져가며 닥치는 대로 포획한 탓에 그 많던 호랑이들은 가장 깊숙하고 험한 산속으로 떠밀리듯 숨어들었다. 호랑이의 값어치는 훌쩍 뛰어올라 가죽, 뼈, 심지어 고기까지 인기 상품이 되었다. 본래 고기를 취하기 위해 포획되는 짐승이 아니건만 이제 한국의 호랑이 고기는 부유한 일본인들의 식탁에 오르는 고급 진미가 되어 있었다. 일본인들은 호랑이의 살점을 먹으며 그 용맹함과 정력까지 섭취할 수 있다고 믿었고 온갖 견장과 훈장을 단 관료들과 유럽식 드레스를 입은 상류층 여성들이 모여 앉아 호랑이의 각종 부위로 구성된 특별 코스 요리를 맛보는 연회를 마련하곤 했다. 이 호랑이를 죽이면 최소 3년은 넉넉히 먹을 음식을 마련할 수 있을 터였다. 어쩌면 땅 한떼기까지 살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의 아이들은 안전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친 바람이 그의 귓가에서 아우성을 쳤고 남자는 활과 화살을 아래로 내렸다. 호랑이가 널 먼저 죽이려 들지 않는 한 절대로 호랑이를 죽이지 말아라. 그가 몸을 일으켜 세우자 어린 호랑이는 마을의 강아지처럼 겁먹은 듯 뒷걸음질 쳤다. 짐승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사냥꾼 역시 뒤돌아서서 점점 굵어지는 눈발을 뚫고 발걸음을 뗐다. 고작 한두 시간 만에 눈은 그의 종아리 반절까지 푹푹 잠길 만큼 쌓여 있었다. 지금껏 남자의 움직임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던 고목감이 이제는 발 한 걸음을 뗄 때마다 그를 땅바닥으로 무겁게 끌어내리는 듯했다. 잿빛 어스름이 폭설에 몸을 떠는 나무들 위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남자는 산신령을 향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당신의 영혼을 놓아주었으니 저도 무사히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바라는 저물녘에나 겨우 잦아들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남자의 다리가 꺾였다. 그는 한 마리 짐승처럼 네 발로 선 채 잠시 버텼지만 곧 팔꿈치마저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자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고운 눈가래 속으로 파묻히듯 쓰러졌다. 그는 생각했다. 이왕 죽을 거라면 하늘을 바라보며 죽어야지. 남자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등을 대고 누웠다. 달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 자연 속에서 가장 자비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다. 계속 같은 자리를 돌고 있군. 야마다 데이가 말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잔뜩 겁먹은 것처럼 보였는데 야마다 데이의 말이 맞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가 자기 상관들 앞에서도 그들에게 닥친 이 재앙을 선고하는데 거침없고 대담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쪽에 있는 나무들의 가지가 더 굵직한 것을 보니 틀림없이 이 방향이 남쪽이지. 우린 1시간 동안이나 계속 반대쪽으로 걸어왔던 거야. 야마다 데이는 노여움과 경멸감을 감추지 못했다. 막 21살이 된 그에겐
반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습관이 이미 배어 있었는데 이러한 위풍당당한 성향은 행색케나 하는 세력가인 그의 집안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야마다 가문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 무사 가문의 분가였으며 야마다 대의 아버지인 야마다 남작은 하세와 총독과 절친한 사이였다. 하세와 집안과 야마다 집안 모두 영국인 가정교사를 고용해 아들들을 서양식으로 교육했으며 겐조는 장교 임관을 위해 본토로 돌아가 오기 전까지 하세가 집안의 사촌과 함께 유럽과 미국을 일주했다. 그처럼 젊은 나이에 대위 계급장을 달 수 있었던 것도 또 그의 상관이 하야시 소자마저도 겐조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이렇게 계속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소장이 마침내 야마다 대위가 하야시 소자에게 한마디 던지자 일행 모두 발을 멈추었다. 야마다 대위와 하야시 소자 외에도 4명이 더 있었는데 현지 정부 후쿠다와 그의 부하인 순사들 그리고 조선인 길잡이 한 명이었다. 그러면 대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 하야시 소자는 느릿느릿 신중하게 말을 걸었다. 마치 그들이 지금 눈 내리는 깊은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안전한 막산에 있기라도 한 듯한 태도였다. 밤이 그들을 빠르게 덮쳐오고 있었다. 날이 시시각각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낮에 길을 잃었는데 밤중에 찾을 수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오늘 밤을 버틸 수 있도록 야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밤새 다들 얼어 죽는 사태만 피할 수 있다면 내일 아침 해가 뜨는 대로 산에서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에 하야시 소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불안제를 예측하느라 일행은 더 조용해졌다. 야마다 대위가 이런 식으로 하극상을 내비쳐도 하야시 소자가 인내심을 잃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이처럼 지독하고 다급한 상황에 놓인 지금 이들의 갈등에는 본격적인 반란의 기운마저 감돌았다. 하야시 소자는 자신의 직속 부하인 겐조의 얼굴을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새 군화를 장만해야 할지 혹은 토끼의 생가죽을 벗기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 때 줄곧 그가 얼굴에 띄우는 표정이었다. 그의 뿌리 깊은 본능적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하야시는 무턱대고 자신의 감정을 분출해버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마침내 그는 순사 한 명에게로 몸을 돌려 야영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일행은 눈에 띄게 안도하며 땔감을 찾으러 이리저리 흩어졌다. 눈이 오는 데다 땅이 이미 젖어 있어 땔감이 될 만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말이다. 너는 말고 너는 여기 내 옆에 남아있어. 겁먹고 심약해 보이는 조선의 길잡이 백씨가 허둥지는 자리를 뜨려고 하자 하이시 소장은 말했다. 내 놈이 내 시야를 벗어나도록 내버려둘 것 같나? 백씨는 두 손을 모아 쥐고 신임을 흘리며 누더기천으로 묶여있는 젖은 가죽신 속에 두 발을 내려다보았다. 이 지방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야시 소자는 후쿠다 정부에게 이곳 어디쯤에서 사냥할 만한 곳을 찾을 수 있을지 물었다. 금방 200리 이내 모든 조선인을 조사하여 상세한 인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던 후쿠다는 이 산행의 길잡이 역할을 맡을 조선인 3명을 추천했다. 백씨 말고 다른 두 후보자는 감자를 캐는 농사꾼으로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거친 야인 부족으로 통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깊은 산속에 외따로 숨어 살면서 자기네들끼리만 혼인하고 자급자족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이 세상에 간신히 얼굴을 내비치고 교류하는 시기는 고작 1년에 서너 번 정도 큰 시장에 서는 날뿐이었다. 감자 농부 두 사람 모두 산길이 밝아 그 산에 있는 모든 나뭇가지와 돌멩이 하나까지 모른 게 없었지만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떠돌이 비단장수 백씨뿐이었다. 하이시 수자는 그 점이 더 중요한 자질이라 여겼으나 그 판단은 일행 모두에게 애석한 결과를 가져왔고 백씨 자신의 유감스러움 또한 전혀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건 야마다 대위의 삶이 끝나기 직전 그의 눈앞을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잊지 못할 형상들 중 하나가 될 것이었다. 달빛 아래 그림처럼 평온히 누워있는 수염이 더부룩한 남자 땔감을 몸으로 숲속으로 숨을 찼쯤 들어갔을 때 야마다는 눈밑에 늘어진 누군가의 몸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첫 충격이 가신 뒤 야마다 대위에게 특이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두 손을 가슴 위로 모은 채 등을 대고 누워있는 그 남자의 모습이 대단히 차분해 보였다는 점이다. 마치 추위 속에서 얼어 죽은 게 아니라 어떤 황홀한 연락의 순간에 그대로 잠이 든 것처럼 보였다. 두 번째로 놀라웠던 건 이 작은 남자가 몸에 두르고 있는 천 조각이 너무나 얇고 형편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누비 저고리는 달고 해지다 못해 날카롭게 튀어나온 여인 어깨뼈가 훤히 다 비쳐 보일 지경이었다. 야마다 대인은 남자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그리고 나서 이후 돌이켜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파랗게 질린 남자의 얼굴을 향해 몸을 굽히고 귀를 기울였다. 이봐 어이 일어나. 남자의 콧구멍에서 희미한 숨결이 여전히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음을 깨닫고서 야마다가 냅다 고함을 쳤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는 양손으로
남자의 얼굴을 감싸들고 가볍게 뺨을 때렸다. 남자에게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 간단 신이 흘러나왔다. 야마다 데이는 남자의 머리를 다시 눈 위에 내려놓았다. 죽음을 목전에 둔 해로운 벌레만도 못한 이 조생진을 굳이 도와줄 이유는 없었다. 그는 야행지를 향해 걷기 시작했지만 몇 발짝 떼고서는 다시 몸을 돌렸다. 자신이 왜 이런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인간의 마음이란 어두운 숫가도 같아서 야마다처럼 이성적인 남자도 내면의 그 자신조차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담아두곤 한다. 야마다는 그 조생진을 두 팔로 들어 올렸다. 어린아이를 안아들 때처럼 가볍고 가뿐했다. 이게 대체 뭔가. 야영지를 돌아오자 하야시 소자가 언짢은 기색으로 호통을 쳤다. 숲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야마다 데이가 남자를 땅바닥에 눕히게 말했다. 죽은 조생진이를 뭘 어떻게 땔감으로 사물하는 게 아니고서야 꼴을 보아하니 불도 제대로 불지 않은 것 같은데 혼자 죽게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뒀어야 했네.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혼자 사냥하고 있었으니 이 주변 지형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산에서 내려갈 길을 찾아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마다 데이는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조선인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말라는 속뜻을 담은 은밀한 경고에도 동의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어쨌든 야마다가 품고 있는 우도가 감정의 영역을 사이에 인간적인 동정심이라 연민이 자리했던 적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아는 바였다. 나머지 일행이 돌아왔다. 야마다 데이는 백씨에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그 남자를 불 가까이 옮겨 몸을 녹여주고 조선말로 소리쳐보라고 지시했다. 남자의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자 백씨는 미친 사람처럼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그 소리로 야마다를 불렀다. 대위님, 이자가 깨어나고 있습니다요. 야마다 대위는 백씨에게 일러 남자에게 비상식량인 건빵을 조금 먹이고 야마다 자신의 목으로 특별히 배급된 말린 곶감까지 주게 했다. 건빵은 반드시 눈에 약간 적신 상태로 먹이도록 해. 안 그러면 저놈의 목구멍이 막혀 지식할 테니까. 야마다 대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며 백씨는 남자의 머리를 자욱게 무릎 위에 얹은 뒤 조선말로 뭔가를 달래듯 부드럽게 속삭였다. 저놈들은 서로 아는 사이인가? 하이시 소장가 물었다. 그는 간용으로 준비된 딱딱하게 언 주먹밥과 약간의 매실장아찌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순사들은 어디선가 나온 사케 한 병을 들려가 마셨고 그러자 분위기가 갑자기 명랑하고 화기애애해졌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백이 이놈을 특별히 알아본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야마도 데이가 말했다. 후끄다 경부 역시 남자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순사 중 하나는 그가 아마도 소장동 남씨 일이라 짐작하고 있었다. 이 사냥꾼이 그 지역에서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농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대한제국주의에 복무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는 경찰의 주의를 끄는 인물이 된 터였다. 그렇다면 위험한 자로군. 배은망덕한 독사놈이야. 하이시 조자가 말했다. 유용한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날이 밝을 때 우리를 이 저주받은 산에서 내려갈 수 있게 해준다면 하루 정도는 살려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마다는 변함없이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그 자신도 건빵 한두 조각과 곶감 한 끼를 먹고 첫 불침번을 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출도 없이 찾아온 새벽은 그들을 둘러싼 나무들이 뿜어내는 화백색 은광을 비추며 은은하고 부연 빛으로 숲을 채웠다. 햇빛도 그림자도 없는 숲속에는 자리한 모든 것이 중력을 잃고 부유하는 듯 보였다. 나무들과 바위들 그리고 눈까지 모두 여린 은빛 공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았다. 흡사 이승과 저승 중간에 있는 세계, 다른 세계들 사이에 살며시 끼어 있는 세계의 모습이었다.